복잡한 시장을 풀어내는 투자 인사이트 머니 리포트 진행의 김정입니다. 네, 오늘은 25년 동안 시장을 지켜봐 주신 또 박수연 이사님과 함께 왜 개인 투자자분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또 결국 돈을 버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지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신영증권 자산배분 솔루션 본부에서요, 상품 공급 부서 담당하고 있는 박소연이라고 합니다. 아니 보통 25년 차라고 하면 그것도 이제 증권업계에 몸담았다 하면 와 주식 잘할 것 같은데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으시잖아요. 어떠신가요? 근데 사실 이게 뭐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리지만 네. 주식을 잘 했으면 보통은 그만둬요.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사실 맞추기가 어려운 게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부끄러운 제 개인적인 에피소드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제가 이제 2002년도에 증권회사에 입사를 했고요. 신입사원일 때.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시는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그때 저는 우연치 않게 증권이라는 거에 좀 흥미를 느끼게 돼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그 회사에서 자사주를 많이 나눠줬었어요. 네, 할인해가지고. 근데 이제 자사주를 보통은 이제 뭐 시장 가격이 10,000원이다. 그러면 직원들한테는 한 20% 정도 할인해서 주고, 그리고 이제 월급에서 한 30% 정도 띄어서 분할 상환을 하는 그런 형태였던 거죠. 그 자사주를 제가 보유하고 있다가 두 번째 증권회사로 이직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 자사주를 제가 받아서 팔지 않고 가지고 있었겠죠. 네. 근데 두 번째 증권회사에서 제가 애널리스트를 하고 있었으니까 원래 애널리스트는 한국 주식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직업 윤리상. 근데 제가 뭐 투자하려고 돈 벌려고 산 것도 아니고 이거는 회사에서 받은 자사주니까 팔기 싫었죠.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컴플라이언스 담당하시는 부장님한테 가가지고 이거 꼭 팔아야 되냐. 사실 이거 제가 투자하려고 산 것도 아니고 그냥 저축하듯이 그냥 받은 자사주 그대로 들고 있었던 거다. 이거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냐 했더니 저를 가만히 쳐다보시더니 네. 마음대로 하라고.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무슨 거예요. 의미일까요? 근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네네. 그 마음대로 하라는 말은 마음대로 하는데 나는 책임 못 진다. 네네. 네가 애널리스트 그만둬도 나는 책임 못 진다. 뭐 이런 얘기라서 사실상 저는 눈물을 머금고 그냥 그날 시장가에 모든 주식을 다 던졌어요. 네.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2002년도에 증권회사 입사를 했고 2002년도, 2003년도에 자사주를 받았는데 팔았던 그 시점이 2007년도 9월이었습니다. 근데 2007년도 9월이 어떤 시점이었냐면 중국발 경기 호황 때문에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2,000을 돌파를 하고 네네. 정말 올해 5월 같은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제 저는 얼마나 팔기 싫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직업을 또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저는 그냥 싹 팔았죠. 그래서 저는 워낙 팔기 싫었기 때문에 그 가격도 기억을 해요. 35,400원에서 한 35,500원쯤 팔았거든요. 네. 근데 제 동기 중에서 제가 두 번째로 높게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 동기들이 저 다 팔았다고 하니까 아유 쯧쯧쯧 안타깝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이후로 정확하게 1년 후에 미국 금융위기가 터집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그렇게 팔기 싫었지만 제가 판 가격이 거의 고점이었던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팔았던 자사주가 네. 제가 팔았던 35,500원을 회복한 게 언제였는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혹시 최근인가요? 정확하게 아시네요. 네. 저 약간 소름 돋았어요. 올해 1월에 회복했습니다. 2026년 1월. 아니 한 20년. 맞아요. 20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은 다 우상향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가지고 있으면 오른다. 저도 주식은 우상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상향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비싸게 산다면, 그리고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 그 중간에 미국 금융위기 있었죠. 리만 브라더스 파산했죠. 그쵸. 유럽에선 재정위기 있었죠. 코로나도 있었죠. 별별 일이 다 있었거든요. 그쵸. 트럼프가 등장하고. 지정학적 리스크 네. 생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20년을 견뎌서 다시 제가 팔았던 가격이 왔는데 그 20년을 제가 오롯이 그 자사주를 안고 견뎌야만 됐다라고 하면 사실 이거는 사실 좀 상상하기 힘든 고통이었을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애널리스트 일을 하고 있었던 저조차 한 치 앞을 예측하지 못하고 팔기 싫었는데 팔았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식은 정말 예측하기 힘들고, 저는 그래서 이번에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게
예측을 잘하는 게 보통 애널리스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예측을 잘하기 위해서 맨날 뭐 밤도 새고요. 네. 그리고 막 새벽 3시에 뭐 미국에서 FOMC 한다고 하면 일어나가지고 채권 금리 어떻게 움직이나 막 뭐 장대 항복 나오는지 막 그런 거 보고 막 그랬는데 예측을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맞출 수 없는 게 시장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겸손해야 된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는 구조는 설계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물론 그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도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이고요. 사실 뭐 달성하기 힘든 문제이긴 하지만 그 구조를 설계해 놓으면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에서도 내일을 설계하고 내일을 대비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자산 배분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네. 이 자산 배분이라는 거는 사실 잘 모르니까 그냥 나눠 놓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에피소드를 통해서 느낀 거는 일단 자산 배분은 겸손의 징표일 수 있다. 내가 잘 모른다.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 자산을 분배하고 나눠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좀 가장 돈 공부의 기초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구조를 설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럼 어떤 전략대로 설계하는 게 괜찮을까요? 근데 이 구조라는 게 네. 예를 들면 보통 자산 배분하면 뭐 채권 6, 뭐 내지는 주식 4, 뭐 내지는 채권 뭐 3, 주식 5, 그다음에 대체 2. 뭐 이런 비중을 먼저 물어보시거든요. 네. 근데 뭐 그 비중이라는 거를 저희 회사에도 추정을 해요. 저희도 갖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비중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구조는요. 나의 어떤 생활의 어떤 태도와 돈을 대하는 하나의 습관에서부터 출발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 않다. 네. 그리고 똑같지 않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일단은 투자하는 돈이 어떤 사람은 500만 원이고 어떤 사람은 3천만 원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돈은 어디에서 왔는가부터 저는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돈이요. 내가 그 연봉이 예를 들면 한 달에 300만 원 받아서 연봉이 3,600만 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3천만 원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3천만 원을 잃어버리면 내 1년치 연봉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연봉을 1년 동안 모아서 투자 자금을 만들었는데 이 3천만 원을 날리는 순간 나는 나의 1년을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자금의 성향을 먼저 판단을 하셔야 돼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나는 이미 어느 정도 결혼 준비도 마쳤고 내지는 뭐 어느 정도 차도 사놨고 내지는 뭐 거주할 집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나의 인생을 위해서 자유롭게 투자를 해볼 수 있는 돈이 3천만 원이다. 네. 이것과 사실은 아까의 3천만 원은 굉장히 틀린 느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돈의 본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투자 자금의 성격이 어디인가, 그 성격이 꼬리표가 어떻게 달려 있는가, 네. 이걸 봐야 되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나는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나의 현금 흐름은 어디에서 오는가. 네. 사실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책에 보면 재테크서인데 이상하게 거기 보면 회사를 함부로 그만두지 마라 라는 포인트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보통은 파이어족 하려고 투자하는데 회사를 그만두지 말라라고 하는 챕터가 나오니까 이게 역시 이게 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책을 쓰니까 회사 그만두지 말라고 한다.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근데 저는 정말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해도요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맞아요. 시장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좀 부와 내지는 수량을 만들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기다려줄 수 있는 현금 흐름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면 목표가 5억이다. 목표가 뭐 8억이다. 뭐 어느 정도의 어떤 그림을 그리고 모두 다 있을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은 미미하지만 내가 5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시간을 벌어줄 현금 흐름이 나한테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사실 이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가장 사실 쉬운 방법이 월급이거든요. 그렇죠. 근로소득 너무 중요하죠. 맞아요. 근데 그 근로소득이 저는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한 달에 300만 원을 벌고 있다. 그러면 12 곱하면 3,600만 원이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자율이 이제 은행 이자율이 4%다라고 하면은 그 3,600만 원을
4% 금리로 역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4% 이자율을 통해서 3,600만 원을 수취할 수 있는가. 이거를 역산을 해보면 3,600을 0.04, 4%로 나눠보는 겁니다. 네. 그럼 정확하게 9억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9억이 있으면 사실 3,600만 원이 나오는 건데 내가 이미 3,6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다라고 네. 한다면 나는 9억짜리 상가를 이미 갖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직장은 되게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로소득도 사실 이게 대출도 근로소득이 있어야 나오는 거거든요. 그쵸. 네, 결과적으로는 이 월급에서 나올 수 있는 파생되는 힘이 굉장히 강하고 맞아요. 예, 심리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대출이나 이런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모두 다 근로소득에서 나오기 때문에 직장을 함부로 그만두지 마라. 안정적인 캐시플로우와 현금 흐름이 마련될 때까지는 이런 구조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진짜 근로소득이 너무 소중하긴 한데 이제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내가 이 월급을 모아서 집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이제 주식에 막 몰빵을 하게 되고 레버리지를 하게 되고 뭔가 종목 추천해 주세요 이러면서 막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다 잃게 되잖아요. 이런 사례들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정말 많이 봤죠. 네. 근데 일단 그 조급한 마음을 가지는 순간 내가 왜 이 조급한 마음을 가지게 됐나 한 발짝 떨어져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조급함을 갖게 되는 거는요. 절대 내가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의 본능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었는데 사람의 뇌는요. 도마뱀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사람의 뇌는 두 가지 파트가 있는데요. 읽고 쓰고 사고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이 전두엽. 그래서 여기 앞쪽에 있는 부분이 대부분 사고에 쓰이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본능을 담당하는 것은 뇌간, 변연계에 속해 있어서 실질적으로 수풀이 흔들린다. 그럼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수풀이 흔들릴 때 바로 도망가지 않으면 맹수한테 잡아먹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스마트폰 앱을 켜가지고 시세가 흔들리고 움직이는 것들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시세가 흔들리면 제 마음도 흔들리는 거죠. 맹수가 나한테 다가와서 먹이를 사실은 찾는 맹수처럼 수풀이 흔들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약간 그런 조급함을 가지게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포모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포모를 가장 경계해야 되는데 결국 그 포모라는 게 왜 오냐? 시세를 자주 보고 그리고 그 시세가 나를 조급하게 만들기 때문에 네. 내 마음의 어떤 평정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되게 전업 투자자 분들을 되게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애널리스트 하셨던 분들 중에서 전업 투자자를 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만두시고 독립하신 분들이 있는데 네. 사실 대부분 한 70%는 독립하셨다가 돌아오시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왜냐하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근로소득이 받쳐주지 않고 생각보다 쉽지 않은 시장이다라는 걸 깨닫게 되면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돌아오지 않는 정말 20-30%의 성공하신 분들 이 성공하신 분들은 왜 성공을 했나 약간 궁금해서 네. 제가 실제 사무실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도마뱀의 뇌를 말씀드리다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네. 보통은 전업 투자자를 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이 막 삐까번쩍할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전문 투자자들이 보는 뭐 블룸버그나 로이터 단말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정말 모니터 10개 놓고 네. 막 금융시장 시세 움직이는 것들을 막 찬란하게 보면서 막 빠르게 캐치해가지고 매매하고 그러면서 최첨단 기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사무실에 딱 갔는데 컴퓨터가 한 대 놓여 있는데 되게 낡은 컴퓨터. 옛날 거. 네, 옛날 거. 네. 그래서 저거는 정말 100%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안 바꾸고 그냥 쓰고 계실 것 같은 그런 컴퓨터가 놓여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보통 애널리스트들은 이게 블룸버그 터미널이라고 해서 전문적인 어떤 이 금융정보나 이런 시세가 나오는 실시간 터미널이 있거든요. 보통 그런 걸 많이 봐요. 그래가지고 선배 블룸버그 안 보세요? 블룸버그가 어딨나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블룸버그 안 본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시세는 어디서 보세요? 그랬더니 네이버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좀 황당해가지고 네. 네이버요? 그랬더니 네이버에서 본다고. 그래서 이제 왜 네이버에서 보냐고 제가 물어봤을 거잖아요.
근데 그때 하셨던 말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일단 시세를 많이 보면 팔고 싶어지고 시세를 많이 보면 사고 싶어지고 네. 그리고 남들은 사고 있는데 나만 안 사는 것 같고 남들은 팔고 있는데 나만 안 파는 것 같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사고하면서 지금이 사야 될 땐가 팔아야 될 땐가 어떤 걸 사야 될 땐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조급하게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독립하면서 생각했다. 시세는 하루에 한 번만 확인한다. 종가만. 네. 그리고 남은 시간에는 산책을 하고 그러면서 생각을 하고 어떤 약간 흐름으로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지 차분하게 앉아서 이제 생각을 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그래서 일부러 블룸버그 같은 것들을 설치하시지 않으시고 네이버에서 시세를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게 놀랍기도 했는데 그게 실제로 과학적으로 검증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디 논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사람들한테 A 그룹과 B 그룹으로 나눠가지고요. 그 실험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A 그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명상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짜가지고요. 조용한 공간에서 매일매일 명상을 하게 해가지고 뭐 한 1, 2개월 동안 계속 트레이닝을 시킨 거죠. 그리고 B 그룹은 이제 명상을 안 한 그룹이었을 거고.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두엽. 네. 결국에는 사고와 판단을 하게 되는 이 전두엽의 회백질. 명상을 한 1, 2개월 동안 꾸준하게 하면서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은 그 대뇌의 회백질이 굉장히 두꺼워져 있는 거가 실제 발견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요가, 명상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요가나 명상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좀 없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진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게 검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네이버를 하루에 한 번 본다던 그 선배의 그 말을 네. 지금도 잊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요. 네, 아무튼 모든 것은 결국엔 내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서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일반 개인 투자자와 1% 수익을 내는 그 부자의 뭔가 차이인가 봐. 이게 단순히 똑똑해서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네, 나를 잘 컨트롤하고 조급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맞아요. 그게 어려워요. 맞아요. 어렵기도 하고요. 네.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세상에 부자는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번 사실 1년간 주식이 너무 많이 올라서 주식으로 부자 되신 분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업계에 거의 한 25년 정도 애널리스트를 했으니까 정말 부자 되신 분을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부자가 많은데 그 부자가 자기의 부를 유지를 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맞아요. 유지하지 못하고 네. 사라지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다시 회사로 복직하세요. 그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버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번 것을 사실 어떻게 유지하나 그리고 유지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내지는 좀 루틴은 무엇인가 이것도 저는 좀 맞아요. 항상 좀 배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대부분 부를 일궜고 유지하시는 분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요. 찰리 먼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천천히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네, 맞아요. 이게 그 확실한 10%와 불확실한 100%. 이 두 개가 있다라고 하면 아나운서님은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확실한.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선택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소수예요. 근데 저 같아도요. 금융업계 굉장히 오래 있었지만 확실한 10%를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로는 왠지 내 인생이 바뀔 것 같지 않거든요. 한번 내 인생을 바꿔보고 싶은 도전하는 마음. 그래서 불확실한 100%가 안 된다 생각해도 불확실한 100%에 손을 내밀게 되는 게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본 부자들은요. 불확실한 100% 선택을 하지 않아요. 확실한 10%를 선택하거나 확실한 1%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거를 여러 번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확실한 10%를 선택하되 확실한 10%를 10번 선택하면 확실한 100%가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부자들의 돈 버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돈도 마찬가지고요. 하나의 습관도 마찬가지인데 운동을 하거나
내지는 제가 매일매일 책을 읽거나 아니면 매일매일 사실은 적금을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0.1%씩만 오늘 하루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하루에 365일이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0.1%씩 좋아지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65일이 지나면 1.44배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2년이 지나잖아요. 그럼 365 곱하기 2일 텐데 그러면 매일 0.1%씩 2년이 좋아지면 2.09배 정도 좋아집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러면 이거를 10년 하잖아요. 매일 0.1%씩 10년을 365일을 쌓아가면요. 10년이 지나면 38배가 좋아져요. 복리로. 맞아요. 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매일 0.1%씩 그럼 20년을 하면 몇 배가 좋아질까요? 60배, 100배. 그럴 것 같으시죠? 네. 1470배가 좋아집니다. 드라마틱하게 네. 커지네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 찰리 먼거가 느리게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되지 못하는 이유다라고 했는데 네. 이 얘기는 5년이나 10년이 장기가 아닌 거예요. 사실 20년에서 30년 어떻게 보면 내 일생을 걸고 무언가를 쌓아가고자 노력을 하고 목표를 세우고 그것들을 매일매일 점진적으로 반복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은 5년 안에 3억 모아야지. 네. 10년 안에 집 사야지. 약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기간에 무엇을 이루려고 하니까 굉장히 조급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매일 0.1%씩만 쌓아가도요. 정말 10년, 20년은 완전히 달라진 달라진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건데 보통은 그것을 당겨서 3년 안에 쇼부 보고 싶어 하는.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는 이 확실한 10%와 확실한 1% 그것도 힘들다면 네. 확실한 0.1%를 모아가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것들이 이제 부자의 어떤 생각법과 부자의 투자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부자들은 제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부자가 됐는데 유지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맞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뭐 아직 사실 돈도 못 모았는데 유지하는 거는 뭐 나중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유지하는 것과 모으는 것들이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유지하려면은요. 내가 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쵸. 왜냐하면 대부분 돈을 한번 벌어본 사람들은요. 역시 내가 맞았어.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역시 내가 맞았어.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자신감 때문에 남이 해주는 얘기를 듣지 않고 나의 판단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고 맞아요. 두 번째 투자를 하게 되는 네, 경우가 네. 많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투자에 성공하고 두 번째 투자에 운이 좋게 성공해도요. 세 번째에 실패하게 되면요. 세 번째에 곱하기 0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두 번째까지 벌었던 돈을 세 번째에 다 잃게 되는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파산의 수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8번 잘하다가도 9번째 0을 곱해버리면 정말 무일푼이 되어버리는 게 투자인데 0을 곱하는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0을 곱하지 않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틀릴 수 있다라고 경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사람이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 일단 자산 배분하게 됩니다. 어떤 주식과 내지는 어떤 투자에 몰빵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틀릴 수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일단은 몰빵을 하지 않고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요. 물어보게 돼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 물어보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친구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 선배에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은요. 책을 읽게 되고 신문을 읽게 되고 정보를 찾아보게 되면서 공부하게 되는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돈을 벌었는데 지키는 마인드와 돈을 이제부터 벌어야지 하면서 공부하는 마인드가 사실상 같은 마인드예요. 네. 저는 그래서 어쨌거나 이 부자들의 생각법이 사실 우리의 오늘에도 주는 교훈이 상당히 있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말씀하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이 저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한 네, 얘기였던 저에게도 필요한 거고요. 얘기입니다. 이게 또 조급함이라는 게 왜 생겼는지를 말씀 듣다 보니까 비교에서부터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나보다 빨리 뭔가를 해냈네. 맞아요. 저 친구는 나랑 똑같이 입사했는데 벌써 돈을 이만큼 모았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빨리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비교에서부터 또 조급함이 나오고 이게
또 그릇된 선택을 하게 되면 안 맞아요. 하느니만 못한 선택이 네.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사람이면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맨날 비교해요. 그러면서 뭐 오늘은 옷으로 비교하고 내일은 약간 뭐 성과급으로 비교하고 네. 뭐 어떤 날은 사실은 뭐 쟤는 날씬해졌는데 나도 살 빼야 되나 비교하고. 근데 그럼 비교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그런 심리적인 컨트롤도 되게 중요하는데 네. 비교하지 말아야지. 나는 나야. 비교하지 말아야지. 이런 결심으로 비교를 할 수는 안 할 안 수는 돼요, 없어요. 안 돼요. 네. 근데 저는 제가 보니까 계획이 있으면 비교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계획을 세우시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집을 사고 내지는 좋은 아파트에 전세 들어간 친구를 되게 부러워하고 있다. 그러면 부러워하면 사실 그 친구 만나기 싫거든요. 왠지 내가 초라해 보이고 그 친구를 부러워하면서 질투하는 마음이 그 친구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근데 그 친구를 진정으로 축복을 해줄 수 있으려면 결국에는 나는 그 친구만큼의 어떤 부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다. 네. 그리고 그 계획을 나는 오늘도 실천했다. 그리고 그 실천한 것을 토대로 뿌듯해하면서 잠자리에 들 수 있는 나의 루틴이 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만들고 그 계획을 세운 스스로를 칭찬하고 네. 그 계획을 실천한 스스로를 칭찬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매일 0.1%를 쌓아가는 어떤 하나의 단계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비교의 덫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진짜 올해 정말 증시의 끝없는 상승을 봤다가 조정을 겪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번 주식 시장에서 뭘 배웠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사실 굉장히 안타깝지만 보통은 주식 투자를 처음 하게 되면 누구나 수업료를 냅니다. 네. 저도 수업료를 많이 냈고 여전히 내고 있고 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수업료를 내고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복귀인 것 같아요. 그 바둑 뭐 이제 구단으로 유명하신 이제 이창호, 네, 이창호 구단 같은 경우가 집에 돌아가자마자 하는 게 복귀라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패한 경기를 복귀하는 거는 그 무엇보다도 고통스럽거든요. 내가 사실 이 자리에 두지 않고 저 자리에 뒀다면 그러면 판세가 달라졌을 텐데. 하지만 그 복귀를 해보면서 사실상 내 패인을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죠. 네. 이게 학창 시절 때 했었던 오답노트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뭐 저도 예전에 오답노트 많이 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 사람이라서 뭘 틀리면은요 그걸 이제 가위로 옮겨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린 다음에 붙인 다음에 그 옆에다가 왜 틀렸는지 써요. 근데 그거를 이제 뭐 풀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다 보면 되게 두꺼워지는데 나중에 넘겨보다 보면 내가 맨날 똑같은 거를 틀리고 있었네? 라는 거를 나중에 깨닫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실수에도 패턴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정리하지 않았다 보니까 제 실수의 패턴을 제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사실 내가 투자했었을 때 네. 잘된 것도 있었겠지만 실수한 것들, 실패한 것들, 그거를 저는 직면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얼마에 샀는데 그때 어떤 마음으로 샀었고 어떤 논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왜 틀렸는지 다음번에 기회가 왔으면 그때는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하는 오답노트는 다음에 투자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조금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밑거름. 그래서 저는 다음 버스는 다시 온다는 생각을 항상 해요. 이게 보면 저도 이렇게 버스 타러 가다 보면 약속 시간 늦으니까 막 뛰어가잖아요. 그래서 기사님 잠깐만요 하는데 뛰어가다 보면 꼭 넘어져요. 그러면 사실 다치고 근데 그 버스는 또 이제 뭐 저를 기다려주지 않고 이제 출발하죠. 근데 그냥 제가 가만히 앉아서 10분 기다리면 그 순환 버스는 다음 버스가 오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버스는 반드시 다시 오는데 지금 놓치면 영영 그 버스를 못 탈 것 같은 두려움이 그 당시는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상반기가 너무나도 좋았지만 네. 너무나도 사실은 고통스러운 어떤 좀 하락장을 또 한 번 우리에게 안겨준 상황이었지만 저는 다음 버스는 반드시 다시 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 버스에 탑승하려면요 현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버스 카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버스 카드의 잔액이 0이 아니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느 정도의 현금을 만들어 놓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현금이 있으면 입장권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입장권을 살 현금은 근로소득에서 온다. 그래서 저는 회사를 함부로 그만두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다음에 올 투자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회사를 출근하고 있습니다. 네. 아, 오늘 진짜 너무 이 영상 보시면서 인상 깊게 들으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사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여전히 배우고 있는 와중이고요. 저도 수많은 실패, 약간의 성공, 하지만 여전히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정인데요. 네. 이번 상반기 상승장이 굉장히 아름답기도 했지만 사실 굉장히 또 고통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하지만 다음 버스는 항상 다시 온다. 그리고 우리는 준비하면서 기다리면 그 버스에 다시 탑승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